옳게. 그 성과급 2천만 원 말이야. 우리 민준이가 당신이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던데. 시누이 김민희가 마치 통보라도 하듯 거만한 태도로 현관문에 서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잃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직접 계획한 것이었으니까.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 김민주는 내게 돈이 없는 척 좀 하라고 연말 성과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2천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가 과연 누구의 편에 설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시누이 뒤에 숨어서 작은 목소리로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여보, 그냥 나 한 번만 도와준다 생각해줘. 1. 오랫동안의 침묵 때문에 현관의 센서 등이 딸깍 소리를 내며 꺼졌다. 복도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둔탁한 소음과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 아래 유난히 날카로워 보이는 김민희의 얼굴만 남았다. 그녀는 문틀에 비스듬히 기대어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한 자세로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 표정은 나에 대한 경멸과 무시로 가득했다. 이슬비, 너 벙어리야? 우리 민준이는 동의했다는데 네가 뭔데 여기서 잘난 척이야? 내 남편 김민준.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도시의 절반을 뒤져서라도 약을 사다 주던 그 남자는 지금 누나의 커다란 등 뒤에 목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겁먹은 토끼처럼 불안하게 흔들렸고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여보, 우리 누나가 원래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당연히 신경 써야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김민준의 마지막 위선까지 이렇게 빨리 벗겨주었으니까 2천만 원. 맞죠?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직장에서 수천 번은 연습했을 법한 아주 표준적인 비즈니스 미소였다. 빌려드릴 수 있어요. 김민희의 얼굴에 번지던 더위 만만한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내가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김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여보, 역시 당신이 최고야. 이해심 많을 줄 알았어. 나는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곧장 식탁 옆 수납장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친남매 사이라도 계산은 정확해야죠. 나는 안에서 세일사 용지와 펜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차용증부터 쓰시죠. 공기가 순간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았다. 김민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지고 다시 파랗게 변했다. 마치 팔레트 같았다. 차용증? 이슬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날 남 취급하는 거야? 난 얘 친누나야.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고막을 찢을 듯했다. 김민준이 즉시 중재에 나섰다. 그의 말투에는 애원과 난처함이 가득했다. 여보, 다 한 가족인데 무슨 차용증이야. 정 떨어진다. 누나가 잠깐 급해서 그런 거고 금방 갚을 거야. 그래요? 나는 눈을 들어 그를 지나쳐 김민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금방이 언젠데요? 한 달, 1년, 아니면 돈 생기면 갚겠다는 건가요? 김민희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눈빛을 피했다. 나는 시선을 다시 김민준에게로 돌렸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듬직해 보였던 그 얼굴은 이제 죄책감과 곤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2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다고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쓰라고 따로 챙겨주신 비상금이에요. 나는 일부러 그들이 예상치 못한 미끼를 던졌다. 김민준의 동공이 순간 커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이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 더더욱 증거가 확실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부모님께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나는 펜을 들어 종이에 빠르게 써 내려갔다. 채무자 김민희. 대여금액 금 2천만 원정 깨이심영영. 나는 판결문을 낭독하듯 쓰면서 동시에 내용을 읊었다. 김민준과 김민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펜 끝을 잠시 멈추고 가장 중요한 조항을 추가했다. 월 이자는 연이율 24%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 즉 월 2%로 한다. 만약 3개월 이상 연체 시 본채무는 보증인 김민준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며 상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이때 채권자 이슬비는 김민준의 월급에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직접 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다 쓰고 나서 펜뚜껑을 딸깍 소리 나게 닫았다. 자, 형님. 한번 보시고 문제 없으면 서명하고 도장 찍으세요. 아, 그리고 보증인 란에는 김민준 씨 서명도 필요하고요. 나는 종이와 펜, 그리고 빨간 인주를 그들 앞으로 밀어놓았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다음 순간 김민희가 폭발했다. 이슬비, 너 미쳤어? 사람을 도둑 취급하는 거야? 이자가 2%? 차라리 은행을 털지 그래. 그녀는 분노한 암사자처럼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잘 들어. 이 돈은 네가 김씨 집안 며느리로서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야. 내 동생이 너랑 결혼했으니 넌 우리 집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 이제 좀 컸다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는 거야. 나는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 소위 남편이라는 자를 차갑게 쳐다봤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는 선택권을 뜨거운 감자처럼 정확하게 그에게 던졌다. 당신 월급 통장 아직 나한테 있어요. 매달 당신 월급 들어오면 내가 재테크도 해주고 있고, 당신이 이 조건에 동의하면 누나한테 돈 빌려줄게요.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피를 나눈 누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막 3년 된 우리의 작은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어리석은 효도를 택해 아내를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존엄과 최소한의 선을 지킬 것인가? 김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펄펄 뛰는 누나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며 불 위에 올려진 고기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응? 누나가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런 거야. 돈 생기면 바로 갚을 거라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만들지 말자.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를 밀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잠깐 급해서? 김민준, 당신이 보증 설 거야? 누나가 연체하면 당신이 이 돈 갚을 거냐고. 나는 그의 나약한 영혼을 향해 못을 박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그를 몰아붙였다. 김민희는 동생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3살짜리 아이처럼 두 다리를 버둥거렸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생 장가 보내려고 애썼더니 이런 상전을 모셔왔네. 이게 내 명을 재촉하는구나. 그녀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그 눈은 도끼 가득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이슬비, 이 인정머리 없는 은혜도 모르는 인간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집 밥 먹고 살면서 이제 돈 좀 내놓으라니까 죽는 소리를 해? 너 우리 집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거지. 나는 그녀의 흑백 논리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결혼 3년, 신혼집 전세금 4억 중 내가 3억 2천을 냈고 시댁은 겨우 8천만 원을 보탰다. 인테리어와 가전제품은 모두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고생할까봐 지원해 주신 것들이었다. 결혼 후 내 월급은 그의 3배였고 집안의 대부분 지출은 내가 감당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자기들 돈을 뜯어낸다고?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지로 짓눌렀다. 그때 계속 침묵하던 김민준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떼쓰는 누나가 아닌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만해. 그는 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슬비, 고작 그깟 돈 때문에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야겠어?
우리 누나야, 내 하나뿐인 친누나라고.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 그랬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시종일관 외부인이었다. 그가 말하던 사랑은 그의 원가족의 이익 앞에서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 어제 내가 던졌던 작은 미끼가 정말로 이빨을 드러낸 늑대 한 마리, 아니 한 무리를 낚아 올린 것이었다. 내 마음은 실망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죽음과 같은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았다. 한때 나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얼굴이 지금은 낯설고 추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차용증 한 장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들의 가족애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얼굴을 정확하게 찢어버렸다. 그들을 불리한 입장에 몰아넣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이 결혼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도 명확하게 깨닫게 했다. 돈 잘 버는, 언제든 착취당할 수 있는 도구.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좋아. 아주 좋아. 나는 식탁 위에 종이와 펜을 거두어 침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갔다. 다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 등 뒤에서는 김민희의 승리감에 찬 냉소와 김민준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눈치는 있네. 나는 침실 문을 닫아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문 밖에 김민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뼛속까지 시린 빈정거림은 문틈을 비집고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민준아, 쟤 표정 봤어? 지가 돈 좀 번다고 아주 유세야, 유세. 별것도 아닌 게. 너 쟤 단단히 잡아야 해. 돈 다 쟤한테 맡겨두면 안 된다고. 뒤이어 김민준의 주눅든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조용히 좀 해. 다 들리겠어. 들으면 어때? 내가 쟤 무서워할 줄 알아? 난 내 누나야. 내가 너한테 해가 되는 말 하겠니? 저런 여자는 초장에 휘어잡아야 해. 네가 너무 잘해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댄 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김민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가짜 울음 섞인 목소리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감이었다. 엄마, 나 슬비한테 당했어. 흐엉, 그냥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건데 안 빌려주는 건 물론이고 차용증 쓰라면서 사채에 이자를 붙이더라니까. 내가 돈 안 갚으면 민준이 월급에서 깐다고 협박까지 했어. 엄마, 제가 우리 김씨 집안을 아주 거덜내려고 작정했어. 모든 단어가 내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흑백전도, 사실 왜곡. 그녀는 너무나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해냈다. 그리고 내 남편 김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묵인했고 이 모든 것을 방관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우리의 연애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그를 우리 집에 데려갔을 때 부모님은 그의 평범한 가정 형편을 조금 마음에 걸려 하셨지만 내가 좋아하니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결혼식 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다. 슬비야, 김서방이 착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 언제나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그때는 엄마가 너무 과민 반응하신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 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이다. 약 30분 후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뒤이어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이슬비, 이 집안 말아먹을 년아. 문 안 열어. 김민준이 허둥지둥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토네이도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 뒤에는 잔뜩 억울한 표정의 김민희가 따라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내 침실 문을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문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슬비, 당장 안 튀어나와. 누가 내 딸을 괴롭히라고 했어? 우리 집안이 8대에 걸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김민준이 옆에서 말렸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들으라고 해. 오늘 내가 여기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테니까 세상의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김민준을 뿌리치고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내 방문 앞에 서서 내 죄목들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회사 다닌다고 핑계대고 집에 와서 내 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어. 추석 때 친정에는 5일이나 있으면서 시댁에는 꼴랑 4일 있다가 내 마음속에 이 시댁이 있기는 한 거야. 내 딸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2천만 원이나 손에 쥐고 있으면서 뻔히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어? 너 도대체 무슨 신보야? 우리 집안이 망하길 바라는 거지. 그렇지? 모든 비난이 터무니없고 우스웠다. 내가 요리를 안 하는 건 일이 바빠서였지만 김민준도 전혀 하지 않았다. 우리는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 전에 합의한 생활 방식이었다. 추석 때 친정에 하루 더 머문 것은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 또한 사전에 김민준의 동의를 구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김민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다. 내 불쌍한 딸아,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하냐. 내 남편 돈이 우리 집 돈이지. 그럼 누구 돈이겠어? 제가 뭔데 그걸 안 빌려줘?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내 남편 돈이 우리 집 돈이지. 그렇다면 내 돈도 당연히 그들 집안의 돈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벌컥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나에게 놀랐다. 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김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첫째, 이 돈은 제가 번 돈이고 제 혼전 재산의 합법적인 증식분입니다. 김씨 집안과는 10원 한 장 관계없어요. 둘째, 제가 2천만 원이 있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민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나를 피하며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허벅지를 탁 치며 말했다. 아직도 발뺌이야? 민준이가 다 말했어. 내가 어제 저녁상에서 내 입으로 똑똑히 말했다며. 성과급 2천만 원 받았다고. 넌 돈이 있으면서 우리 집 돕기 싫은 거야. 이 독한 것. 그랬구나. 내가 어제 일부러 흘린 그 숫자를 그는 돌아서자마자 온 가족에게 알린 것이었다. 그는 내 편에서 돈이 없는 척 해준 것이 아니라 누나와 엄마에게 정보를 흘려 나에게 돈을 뜯어내라고 부추긴 것이었다. 그는 나를 마음대로 물어뜯을 수 있는 살찐 고깃덩어리로 여겼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텅 비어버린 듯한 통증을 느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서서히 잠식당하는 듯한 마비였다. 나는 눈앞에 이추하고 탐욕스러운 새 얼굴을 보았다. 법적으로는 내 가족이지만 지금은 나를 사냥하려는 3명의 사형 집행인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나는 천천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딸깍. 이번에는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잠금 장치까지 돌렸다. 세상이 마침내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들이 밖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도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커튼을 열고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나를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결혼이라는 이름의 도박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직접 이 마지막 온정마저 찢어버렸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똑똑히 계산해 주는 것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문 밖의 고함 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 김민희의 기름을 붓는 울음소리, 그리고 김민준의 힘없는 만류까지. 나는 마치 외부인처럼 이 소란스러운 연극을 냉정하게 듣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밖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들이 갔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침실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피곤함과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들 갔어. 여보, 당신 화난 거 알아. 오늘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화 풀어. 화내면 당신 몸만 상해. 우리 엄마랑 누나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 말은 그래도
속은 따뜻한 사람들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말은 그래도 속은 따뜻하다. 내가 들어본 변명 중에 가장 역겨운 말이었다. 그건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뼛속까지 이기적인 탐욕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가로 다가갔다. 문을 열지 않고 그저 문을 사이에 둔 채 차갑게 물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데요? 문 밖에 김민주는 내가 대답할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이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일단 문부터 열어줘. 우리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는 비웃음이 섞인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아직 부부인가요? 김민준 씨, 당신이 오늘 당신 엄마랑 누나 데리고 와서 나를 압박할 때 나를 당신 아내로 생각하긴 했어요? 당신 마음속에서 난 그냥 당신 원가족에게 수혈해주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당신이랑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가 나보다 더 존중받겠네요. 문 밖은 긴 침묵에 잠겼다. 한참 후에야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슬비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문 열고 얼굴 좀 보여줘. 당신 혹시라도 나쁜 생각할까봐 무서워. 나쁜 생각? 그는 나 이슬비를 너무 얕봤다.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김민준이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무사한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고 내 눈빛에 그의 팔은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들어와서 앉아요. 내 말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얌전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나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가장 아래 서랍에서 잠겨있던 파일 상자를 꺼냈다. 그의 앞에서 열쇠로 상자를 열고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전 변호사 입회하에 서명한 혼전 재산 및 충실 의무 계약서였다. 당시 내가 제안했을 때 김민주는 내가 유난 떤다고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 했었다. 지금 보니 그때의 내 고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모른다. 나는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요? 김민준의 시선이 흑백의 활자에 닿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계약서 제오조 사망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부부 쌍방은 서로 존중하고 충실해야 하며 각자의 독립적인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어느 일방도 어떠한 이유로든 혹은 자신의 원가족 구성원과 공모하여 상대방의 거액의 혼전 재산이나 개인 재산에 대해 협박하거나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근본적인 위반으로 간주한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 문장을 톡톡 두드리며 그를 쳐다봤다. 김민준 씨, 당신이 오늘 오후에 당신 어머니와 누나 김민희와 함께 나에게 한 행동이 뭐죠? 이게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여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를 가로막고 파일 상자에서 또 다른 눈에 띄지 않는 장부 하나를 꺼내 그의 앞 책상에 던졌다. 이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장부가 펼쳐지자 그 안에는 날짜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결혼 3년간 당신이 카카오톡이랑 토스통에서 몰래 누나 김민희한테 송금한 돈 총 378만 원. 당신이 어머님께 몰래 챙겨드린 용돈, 우리가 명절 때 같이 드린 건 제외하고 총 165만 원, 합계 543만 원.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송금 캡처본이 증거로 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월급 통장은 내게 있었지만 그는 매달 동료 회식, 교통비, 경조사비 등 다양한 핑계로 내게 현금을 받아가거나 이체를 요구했다. 나는 그저 그가 씀씀이가 크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서 누나와 나눈 대화 기록을 보고 그 돈이 모두 그의 원가족에게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모든 증거를 모았다. 나는 그가 정신 차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김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너, 내가 어떻게, 나 뒷조사한 거야? 뒷조사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킨 거죠. 나는 그 계약서와 장부를 반박할 수 없는 두 개의 판결문처럼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김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나는 마침내 그 세 글자를 내뱉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다. 계약에 따라 당신은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어요. 이 아파트 전세금 4억 중에 제가 3억 2천을 냈죠. 당신이 낸 8천만 원은 현금으로 돌려줄게요. 결혼 후 대출 상환금도 대부분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갔어요. 전부 은행 거래 내역으로 증명 가능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핏기 없는 그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결말을 선고했다. 그러니 김민준 씨,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세요. 안 돼. 이혼 못해. 절대 안 돼. 김민준의 반응은 내 생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며 애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 집 없으면 안 된다고.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처럼 목 놓아 울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끝없는 비웃음과 역겨움만 느꼈다. 그는 나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내가 그에게 가져다 준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강남의 이 좋은 아파트, 자기보다 훨씬 높은 내 수입이 가져다 주는 안락한 삶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김민준 씨, 당신 눈물은 이제 나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던 시어머니와 김민희가 서 있었다. 지금 그들 두 사람의 얼굴에는 180도 달라진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보기에도 신선하지 않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가, 어제는 이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시어머니는 우는 것보다 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김민희도 어제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옳게, 미안해. 어제는 내가 너무 급해서 말이 심했어. 화 풀어요. 김민주는 그들 뒤에 서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가족의 태세 전환 속도는 책장 넘기는 것보다 빨랐다. 그들은 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이 단지 돈을 빌려주지 않기 위한 극단적인 협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신들이 한 발 물러나 사과하면 이 일이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연기를 보며 속이 메식거렸다. 돈, 이제 안 빌려도 된다.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너희 부부만 잘 살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니? 나는 그들의 과일도 사과도 받지 않았다. 그저 세 사람의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 속에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네, 박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쪽은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든 이혼 소송 절차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명확하고 평온했다. 모든 단어는 마치 망치처럼 김씨 집안 세 사람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사과와 오렌지가 사방으로 굴러갔다. 김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달려와 내 휴대폰을 낚아채고는 전화기 너머를 향해 고함쳤다. 안 합니다. 우리 이혼 안 해요. 들었어요? 우리 이혼 안 한다고. 그는 소리치고 전화를 끊더니 붉어진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야수 같았다. 이슬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고작 그 2천만 원 때문에 이 가정을 깨야겠냐고. 그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에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작게 웃다가 점점 더 크게 웃었다. 웃다가 눈물까지 흘러나왔다. 2천만 원? 나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그 세 사람을 보았다. 내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김민준 씨, 당신들 가족은 정말로 내가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힘들게 일해서 받는 연말 성과급이 고작 2천만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복사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그것은 엔젤 투자 계약서였다.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2천만 원은 성과급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 혼전 재산으로 했던 엔젤 투자의 1차 배당금이 지난주에 막 들어온 거예요. 나는 계약서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숫자를 가리켰다. 그 숫자는 김민준의 동공을 격렬하게 수축시켰다. 똑똑히 봐요. 이건 1차 배당금일 뿐이에요. 이 프로젝트, 우리 회사 법무팀이랑 재무팀에서 검토했는데 총 예상 수익이 5억 이상이에요. 5억, 그 두 글자는 작은 거실 안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시어머니의 입은 계란이라도 들어갈 듯이 벌어졌다. 김민희의 눈에서는 순간 극도의 탐욕이 번뜩였다. 나는 충격으로 멍해진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전에 없던 통쾌함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김민준 앞으로 걸어가 충격과 후회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가장 잔인한 현실을 한 글자 한 글자 해부해 주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아직 부부니까. 이 투자 수익은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당신 몫이 절반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당신들 가족이 직접 그 돈을 당신 곁에서 밀어낸 거예요. 김민준 씨, 이혼하면 이 돈에서 단 10원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오, 그건 우리 집 돈이야. 너 혼자 가질 수 없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민희였다. 5억이라는 금액은 그녀에게 강력한 각성제와 같았다. 탐욕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녀는 미친 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목표는 명확했다. 내 손에 들린 계약서, 사본.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달려드는 순간 나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피했다. 그녀는 허공에 손을 휘젓다 균형을 잃고 소파 팔걸이에 부딪혔다. 김민주는 반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누나와 똑같은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가 누나를 도우려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통화 녹음 인터페이스가 켜져 있었고 빨간색 타이머가 1초 흐르고 있었다. 당신들의 모든 말과 행동,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차가운 방벽처럼 그들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사유재산 강탈, 불법적인 신체의 자유 제한. 여기서 더 나가면 주거 침입 강도 및 불법 감금죄가 성립될 수도 있죠. 나는 법조항을 차분하게 읊으며 그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보았다.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들이 뺏는 게 빠른지, 경찰이 오는 게 빠른지. 허공에 뻗어있던 김민희의 손이 떨리며 천천히 내려왔다. 김민준의 발걸음도 그 자리에 멈췄고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5억, 내 5억, 내 손주, 내 금쪽 같은 손주 라고 중얼거렸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말하는 금쪽 같은 손주는 김민희의 초등학생 아들이었다. 원래 그들의 계획은 나에게서 돈을 뜯어내 그 귀한 손주를 위해 쓰는 것이었다. 김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위장도, 애원도 포기했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에는 위협과 히스테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몇 걸음에 내게 다가와 내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이슬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지 마. 돈 내놔. 그 투자 프로젝트 넘기라고. 그러면 우리 이혼 안 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어.
그는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다. 내가 돈만 내놓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잡은 내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던 그 손이 지금은 역겹게만 느껴졌다. 이제 와서 이혼 안 한다고요? 늦었어요. 내가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세 사람은 이미 포위망을 형성하여 현관문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모든 퇴로를 차단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가족의 것이 아니었다. 굶주린 늑대 3마리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휴대폰의 단축키를 눌러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네, 110이죠?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XX 아파트 지공동 555호입니다. 제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제 개인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제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하고 침착했다. 거실의 세 사람은 내 행동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집안일에 불과했으니까. 김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너 신고를 해? 그럼요? 당신들이 날 묶어놓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할 때까지 기다려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경찰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김씨 집안 세 사람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내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나는 경찰 앞에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그리고 내 휴대폰의 녹음 파일도 보여주었다. 경찰관님, 여긴 제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저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들은 김씨 집안 세 사람을 향해 엄중하게 구두 경고를 했다. 가정 불화가 있더라도 타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중재하는 틈을 타 나는 재빨리 침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단 10분 만에 캐리어 하나를 꾸렸다. 그 안에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들어있었다. 신분증, 노트북, 그리고 이 이혼 소송을 위해 준비한 모든 증거 원본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을 때 김민준의 눈빛에는 후회, 탐욕, 절망, 그리고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내 옆에 서 있는 경찰을 보고는 끝내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나는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내가 3년간 살았던 소위 집이라는 곳을 떠났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겨울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익숙한 창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6. 나는 레지던스 호텔에 거처를 정하고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그 후 며칠간 내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다. 김민준, 김민희,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위협과 욕설을 퍼붓다가 나중에는 울며불며 애원했다. 나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 그들 모두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차단해버렸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김민희의 성격상 그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논의하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달려왔다. 이 팀장님, 밖에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팀장님 신우이라고 하시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회사 로비로 나가자 아직 모습이 보이기도 전에 김민희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바로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우리 집 돈을 노리고 사기 결혼을 했어요. 김민희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안내 데스크 앞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오가는 동료들과 고객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 여자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이제 돈 좀 생겼다고 제 동생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세요. 저 여자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예요. 악마.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호기심, 놀라움, 경멸, 그리고 동정. 나는 동료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에, 이 팀장님 평소에는 되게 온화해 보였는데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쓰러지게 하다니 너무 독하다. 직장에서 이런 사적인 분쟁은 특히 여성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김민희의 수는 비열하고 악랄했다. 내 직속 상사인 린다 본부장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슬비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까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역겨움을 억눌렀다. 나는 당황하지도 김민희에게 달려가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린다 본부장님께 말했다. 본부장님,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나는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휴대폰에 미리 정리해 두었던 파일들을 신속하게 하나의 PDF로 만들었다. 그 안에는 김민준과 체결한 혼전 재산 및 충실 의무 계약서 스캔본, 그가 3년간 가족에게 몰래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캡처본, 내가 경찰에 신고했던 날의 출동 기록 사진, 그리고 방금 전 김민희가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전체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로비로 나가기 전 안내 데스크에 미리 녹화를 부탁했다. 나는 이 파일을 회사 내부 메일로 린다 본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동시에 발송했다. 메일 제목은 프로젝트 매니저 이슬비에 대한 악의적 비방 사건 경위 보고였다. 모든 조치를 마친 후에야 나는 다시 로비로 걸어 나갔다. 김민희는 내가 나오자 더욱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나는 그녀 앞에 서서 온기 없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김민희 씨, 이제 그만하시죠. 그녀는 나의 침착함에 놀랐는지 울음소리를 잠시 멈췄다. 여기는 당신이 드러누워 때를 쓸 수 있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내뱉은 모든 모욕적인 말들은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다. 나는 방금 이 모든 증거, 당신의 이 멋진 연기까지 포함해서 우리 회사 법무팀과 임원진에게 모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이미 신고했고요. 나는 입구 쪽을 가리켰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때 가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끌려가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체면을 차리고 떠나시겠어요? 선택하세요. 김민희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는 내가 보통 여자들처럼 창피해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머리채를 잡고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대응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때 회사의 보안 요원 몇 명이 다가왔다. 린다 본부장님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나를 향해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녀는 분명 내가 보낸 메일을 다 읽은 모양이었다. 이 여성분,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불응시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김민희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김민희는 여전히 버티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지만 곧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에게 양팔이 붙들려 회사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녀가 끌려 나가는 순간 경찰이 마침 도착했다. 한바탕 소동은 나의 침착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나는 주변의 동료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제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방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 나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여직원들은 나에게 칭찬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아까 나를 독하다고 말했던 동료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린다 본부장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슬비 씨, 아주 잘 처리했어요.
프로답네요. 회사는 당신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성과 실력으로 나 자신을 지킬 때 내가 얻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김민희는 여론을 이용해 내 직장 생활을 망치려 했지만 오히려 회사 내에서 부드럽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강인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7. 김민희가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후 김민준 측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들의 변호사가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 조정 절차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는 그들이 마침내 현실을 직시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나는 그들의 파렴치함을 또다시 과소평가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나는 다시 김민준을 마주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눈은 철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나를 보는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그의 변호사, 영악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이슬비 씨, 저희 의뢰인의 뜻은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좋게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아파트는 두 분의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분할해야 마땅합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웃으며 서류 뭉치를 상대방 앞으로 밀었다. 장 변호사님, 아마 저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아직 자세히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금 4억 중 3억 2천만 원은 결혼식 바로 전날 저희 의뢰인 이슬비 씨의 개인 계좌에서 건설사 계좌로 한 번에 이체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슬비 씨의 개인 혼전 재산입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머지 8천만 원은 물론 김민준 씨가 낸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8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내 전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시골의 작은 집을 처분한 매매 계약서였다. 이 3억 2천만 원 중 2억 원은 저희 의뢰인이 부모님께 빌린 돈입니다. 여기 차용증과 결혼 후 3년간 의뢰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차용금을 상환한 은행 기록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은 느렸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즉, 이 집의 전세금 대부분은 저희 의뢰인의 개인 재산이거나 심지어 일부는 개인 채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 3년간의 주택담보대출 월 상환금, 매달 150만 원의 출금 내역을 보면 90% 이상이 저희 의뢰인의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김민준 씨의 월급은 대부분 그가 말하는 가정생활비로 사용되었죠. 가정생활비라는 말을 할 때 박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김민준을 쳐다봤다. 그가 몰래 가족에게 돈을 붙인 장부의 복사본이 서류 더미 맨 위에 놓여 있었다. 상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 변호사님께서 요구하신 저희 의뢰인의 5억 원대 투자 수익 분할에 관해서도 박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저희는 완벽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 투자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진행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담보로 설정된 것은 오직 저희 의뢰인 이슬비 씨가 소유한 80%의 지분뿐입니다. 대출 계약서의 채무자는 이슬비 씨 단 한 명이고 대출금은 김민준 씨를 거치지 않고 이슬비 씨의 개인 계좌에서 투자사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 수익은 개인 재산의 자연 증식분으로 김민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과 그의 변호사는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세부 사항, 모든 허점이 나의 방어에 막혀 있었다. 그들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상대 변호사의 표정은 처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에서 당혹감과 무력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른 기침을 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슬비, 너 정말 치밀한 여자구나. 너 결혼 첫날부터 날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분노와 불만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김민준 씨, 틀렸어요. 내가 결혼 시작부터 당신을 계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제게 가르치셨어요. 여자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과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요. 운명은 항상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특히 분별력 없고 책임감도 없으며 언제든 원가족을 위해 당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는 더더욱요. 지금 보니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해안이 있으셨네요. 내 말은 그의 뺨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채찍과 같았다. 그는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의 조정은 상대방의 완패로 끝났다. 법무법인을 나서자 김민준이 주차장에서 나를 막아섰다. 그는 회의실에서의 기세등등한 모습도 이전에 애원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슬비야,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말해줘.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돈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김민준 씨, 내가 왜 그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지 알아요?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내가 처음 당신 집에 인사 갔을 때 당신 어머니는 내 앞에서 당신 밥그릇에 남은 마지막 갈비찜 한 조각을 누나에게 덜어줬어요. 누나가 일하느라 힘드니 더 먹어야 한다면서요. 누나 그릇에는 이미 고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당신 그릇에는 맨밥만 있었는데도요. 그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당신들 집안의 서열에서 아들은 딸을 위해 양보해야 하고 미래의 며느리는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걸. 당신이 말하는 사랑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바로 당신 원가족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그런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 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의 절망적인 시선을 뒤로 하고 시동을 걸었다. 미련은 없었다. 8. 나는 법과 증거 앞에서 김민준이 체면을 차리고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또 틀렸다. 그들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법원 조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우리 부모님 댁 아파트 복도 벽에 붉은색 낙하로 이슬비, 은혜도 모르는 악독한 년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엄마는 충격으로 심장이 밭을 뻔했고 아버지는 밤새 벽을 다시 칠하셨다. 다음 날, 그 위에는 또다시 같은 글씨가 뿌려졌다. 뒤이어 나는 온갖 스팸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협박, 욕설, 심지어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대출 사이트에 가입시킨 것까지. 나는 이것이 김씨 집안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런 저급한 수단으로 나를 압박하여 재산 분할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한 것이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나를 격분시켰다. 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집 문 앞에 또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속의 마지막 망설임과 인내는 완전히 끊어졌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겠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요구는 단 하나였다. 시누이 김민희와 그 남편에게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2천만 원을 필요로 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결과뿐만 아니라 증거도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의 일처리는 신속했다. 다음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고 나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내 이메일로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나를 경악하게 했다. 김민희의 남편, 나의 그 형부는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었다. 작년부터 계속 돈을 잃었고 이미 5천만 원 이상을 탕진한 상태였다. 집안의 재산을 모두 날린 것은 물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이었다. 이번에 김민희가 그렇게 다급하게 2천만 원을 요구했던 것은 사채업자들이 마지막 통첩을 날렸기 때문이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남편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형부가 서명한 사채 계약서 사진, 협박 문자 캡처본, 그리고 그가 밤늦게 길가에서 문신을 한 남자들과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그랬구나. 나는 증거들을 보며 가슴속에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차가운 쾌감이 채우는 것을 느꼈다. 김민희, 당신 아들과 가정이 그렇게 소중했지. 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 즉 사채 계약서 사진과 협박 문자, 캡처본을 새로 만든 익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김민희의 시아버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체면과 가풍을 가장 중시하는 그분께 발송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나는 김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를 차단한 후 처음으로 보내는 연락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당신 집 앞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머님과 누나도 같이 나오세요. 시간 지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카페에 도착해 창가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10시 정각 김씨 집안 세 사람이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큰 병이라도 앓은 듯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김민희는 여전히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빚이라도 진 듯한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김민주는 두 여자 뒤를 따르는 강아지 같았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병약함과 위협이 섞인 목소리로 선수를 쳤다. 이슬비, 내가 우리 가족을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난 이미 마음 정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 내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릴 거야. 너 평생 시어미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할 거라고. 김민희도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나는 그들의 연극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사진이 든 봉투를 꺼내 천천히 김민희 앞으로 밀었다. 형님, 형부께서 요즘 운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김민희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의 사진들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형부 배포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네, 내가 어떻게? 김민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사진들을 부서져라 꽉 쥐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테이블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이 사실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듣자 하니 그 집안은 도박이라면 치를 떤다던데 형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귀한 아드님 미래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김민희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는 손을 떨어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시아버지였다. 그녀는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시아버지의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내 자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김민희, 당장 집으로 안 튀어와. 너희 집 그 망나니가 저지른 짓 좀 봐. 너희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곤추축 꺼져. 김민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그리고 똑같이 경악한 시어머니와 김민준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 너희들이 그렇게 남의 기반을 흔드는 걸 좋아하니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안방이 불타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것이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느끼게 해주지. 9. 김씨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희는 욕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카페를 뛰쳐나갔다. 시어머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더 이상 나를 협박할 겨를도 없이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 딸의 뒤를 쫓아갔다. 카페 테이블에는 나와 김민준 단둘만 남았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아주 낯선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한 짓이지. 의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정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네. 이슬비,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할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비난이 가득했다. 나는 비웃었다. 독하다고? 김민준,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 집 복도에 빨간 락카로 그딴 글씨를 써놨을 때 그건 독한 게 아니었나요? 우리 부모님 집 문 앞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엄마를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고 갔을 때 그건 독한 게 아니었나요? 김민희가 내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내 커리어와 명예를 망치려고 했을 때 그건 독하지 않았나요? 난 그저 당신들이 했던 짓을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돌려줬을 뿐이에요. 왜 당신들은 불을 질러도 되고 나는 등불 하나 켜면 안 되는 건가요? 나의 모든 반문은 그를 침묵하게 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싸움에서 진 닭처럼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조건을 내걸 자격이 없었다. 김민희 쪽은 남편의 거액 도박 빚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시댁이 발칵 뒤집혔다.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녀 자신도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친정에서 돈을 빼내 빚을 메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부모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시어머니는 딸에게 기댈 수 없게 되자 아들마저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는 충격으로 정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태 수습에 정신이 없던 김민주는 병원, 누나 집, 그리고 나 사이를 며칠간 오가다 마침내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박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 내가 제시한 모든 이혼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혼 합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아파트는 내 소유가 되었고 나는 그가 냈던 전세금 8천만 원과 결혼 후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 중 그의 지분 일부를 일시불로 보상해 주었다. 공동예금은 내가 그가 원가족에게 몰래 재산을 빼돌린 증거를 제출하자 법원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빼돌린 500여만 원을 오히려 내게 반환해야 했다. 결국 그는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는 셈이 되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우리는 가정법원 앞에서 헤어졌다. 하늘에서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나의 죽어버린 결혼을 애도하는 듯했다. 그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슬비야. 돌아보니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 후회해. 요 며칠 엄마가 입원하고 누나는 정신이 없는데 아무도 나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어. 아무도 나한테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주지 않더라고. 그때 알았어. 이 집에서 진심으로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너뿐이었다는 걸. 내가 개자식이었어. 내가 분별력이 없었어.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나 바뀔게. 정말 뭐든지 다 바꿀게. 그는 아이처럼 울었다. 뒤늦은 그의 애틋함은 지금은 잡초보다도 가치가 없었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김민준 씨, 기회는 있었어요. 당신이 누나를 위해 나에게 소리쳤을 때 기회는 사라졌어요. 당신이 내 성과급 액수를 온 가족에게 알려 그들이 나를 공격하게 만들었을 때 기회는 사라졌어요. 당신이 당신 엄마가 나를 모욕하고 당신 누나가 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묵인했을 때
그 기회는 이미 당신 손으로 직접 묻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마침 길가에 도착한 카카오 택시에 올라탔다. 다시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 출발하고 사이드미러 속에서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빛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희미한 점이 되어 사라졌다. 나는 차창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나중에 듣기로 시어머니는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성격도 유난히 괴팍해졌다고 한다. 김민희는 제 코가 석자라 어머니를 돌볼 책임은 자연스레 모두 김민준에게 돌아갔다. 그는 결국 다니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변덕스러운 어머니를 돌보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이 이렇게 맑고 청명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상쾌했다. 10. 이혼 후 첫 달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지긋지긋한 기억이 담긴 아파트를 파는 것이었다. 입지가 좋아 집은 금방 팔렸고 가격도 꽤 괜찮게 받았다. 두 번째 달 내가 투자했던 프로젝트의 제품이 조기에 출시되어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면서 2차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다. 나의 엔젤 투자 지분은 한 대기업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배당금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거의 5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60평형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날 나는 곧장 포르쉐 매장으로 가 오랫동안 내 드림카였던 빨간색 718 박스터를 계약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는 새 차를 몰아 새 집으로 향했다. 텅 빈 집안에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새 차, 새 집 열쇠, 그리고 나 자신을 모두 담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좋았던 나빴던 과거의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도 차단하지 않았다. 김민준도 김민희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드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친구들은 앞다투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겼다. 이사 축하해. 새 차도 너무 예쁘다. 영앤 리치 앤 프리티. 언니, 저도 좀 데려가요. 나는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들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 후의 나날들은 온전히 일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인테리어를 맡기고 PT를 끊었으며 주말마다 플라워 클래스와 유화 수업을 들었다. 나의 삶의 질과 정신 상태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퇴근 후 남편의 눈치를 보고 주말에는 까다로운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하는 억압된 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여왕이 되었다. 운동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나는 마치 환골탈태한 것처럼 활력이 넘쳤다. 엄마가 나를 보러 오셨을 때 밝고 화사한 내 새 집과 내 모습을 보며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셨다. 슬비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엄마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나는 엄마를 안아드리며 말했다. 지금처럼 행복하고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정말로 인생을 완전히 비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